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한 이틀은 지났지만 네. 특집 기념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번 그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인데 혹시 이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세요? 저거 모를 수가 없죠. 왼쪽은 알죠. 역적. 역적의 뭐 대명사죠.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누구? 얘기거든요. 완용. 오, 네. 맞습니다. 리완용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사실은 음. 이분만큼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영광스러운 그 글자를 같이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 맞다. 진짜요? 오, 소름. 네. 고환 박상진 선생님이세요. 상진 선생님이세요. 우와, 나 지금 그건 나 몰랐네.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그러네요. 저랑 동명이인이죠. 박상진. 예. 이름이 똑같네요. 네. 나라를 팔아먹은 대명사였던 이완용과 네.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고원 박선진 이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아까 질문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그 답을 한번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그 역사 사건은 네. 바로 을사늑약 체결입니다. 알죠. 혹시 을사늑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거 나라 팔 때 쓴 문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탁 퉁치고 들어오시는 게 재성 씨가 뭐 이렇게 싹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데 실루엣 그러니까. 정도는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또가 네.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을사늑약, 늑약이라고 하는 게 책찍 들고 강제로 이렇게 약속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바로 외교권의 강탈이었습니다. 이 외교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 강탈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는 그쵸.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그렇죠. 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적극적으로 나라를 넘기는데 일조했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 그렇죠, 을사오적?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나라 팔아오는데 앞장섰던 5명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성 씨, 네. 을사오적 일단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5명. 1명씩 얘기해 볼까요? 안 돼! 저부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부터 얘기해요. 이완용. 근데 진짜 모든 분들이 을사오적하면 이완용 너무 용감하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리고는 그만. 네, 대답을 다시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제가 좀 봐드릴 텐데요. 네. 자,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좀 기억을 해놔야겠어요. 네.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농상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재순. 우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딱 끝났을 때 이후에 재성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떻게 불리게 되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이 5명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소환시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결코 못 죽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죠? 계속 오르내리겠죠.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이완용 씨 그분 사진 밑에 학부 대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 교육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팔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약간 각 부의 장관 같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장관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8명이 있었어요. 8명의 그 강요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또가 이제 딱 모아놓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뒤에 뭐 헌병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총칼 딱 든 상태 속에서 이게 찬성해 라고 지금 압박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완용이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지용, 이근택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권중현, 박재순도 뭔가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제일 처음으로 앞장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을사늑약 체결에 어떻게 보면은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습니다. 일본이요.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1907년 정미 7조약이라는 걸 또 체결해요. 이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데 또 이름이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완용. 빠지는 데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1910년 이때도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도 이완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을사오족 중에서 을사늑약, 정미 7조약, 병술국치 이 세 조약에 모두 들어간 인물이 이완용입니다. 와, 거의 그냥 3번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나약해서 억지로 했을 수는 있지만 이분의 행적을 보면 약간 확신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했지만 무서워서 차라리 그럼 은퇴를 하고 제야로 사라지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도 실세. 계속 남아가지고 맞아. 계속 날인을 했잖아요. 이분의 확신범과 이분의 일관성의 맥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분이- 원래 이게 왜 확신범들이 나라를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는 거다. 그 본인 스스로는 애국자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 난. 이게 진짜 동의해요. 동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예 그냥 합방을 하자라는 그 친일 합방 청원 주도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 반대하고 있었던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의병 탄압도 앞장섰고요. 고종 강제 퇴위에도 앞장을 섰고요. 그럼 일본인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은? 진짜 타임머신 하나 타고 가서 진짜 한번 귓방망이를 한번 진짜. 또 때리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했었나.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확신이다. 끔찍한 사람이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한번 거칠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되는 기점. 네. 저는 3.1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1운동 이전까지가 제국의 시대였다면 3.1운동 이후부터 이제 민국의 시대가 전개되면 지금까지 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3.1운동을 그럼 이완용은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오. 있느냐. 오. 이때 이제 당시 그 신문에 기고를 해요. 어. 이 3.1운동의 그 관점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식민 통치에 순응하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데 왜들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찾아가는가. 이런 뉘앙스로 끊임없이 글을 남깁니다. 야. 그러면 이완용 씨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를 위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선생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또 다른 주인공. 아까 누구였죠? 박상진 선생님. 맞습니다. 이 박상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1910년이 아까 어떤 해라 그랬죠? 우리가 나라를 잃은. 잃은 그 해잖아요. 네. 그 1910년에 드디어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오. 예, 그리고 이제 평양 법원에 발령까지 난 상태예요. 와. 자, 드디어 이제 판사의 길로 들어가는 시점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판단 이제 선택을 해야 갈림길이죠. 돼요. 예,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극 진짜 인생극장. 자, 일본 입장에서 이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식민지를 다스릴 사람이 누구가 되면 좋을까? 네. 그거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조선인. 최고죠. 그렇지. 맞아. 여기서 눈 찔끔 감으면 네. 편한. 만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지. 근데 정말 이 선택이
무거운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대에 서면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박상진 의사 선생님한테도 많은 유혹이 진짜 있었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간 동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런데 근데 나라가 딱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바로 사표를 던집니다. 와, 멋있다. 신념. 박상진 선생님은 이분은 늘 동사의 꿈을 꾸셨던 분 같아요. 네. 동사의 꿈이라면은 뭐예요? 이분이 늘 공부했던 이유, 이 법조문을 외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법조문을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 네. 진짜. 그 사명 하나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판사로 유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을 대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잖아요. 일본인 편에서 그렇죠.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박상진 선생의 심정이 뭐였냐면 딱 나라가 망하고 사표를 내는 순간 이런 심정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앉아 있을 자리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사의 앞자리. 그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다. 당시에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사를 바로 그만두고 그럼 독립운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지점 속에서 만주로 가십니다. 예, 만주로 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그 군대를 통해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자금. 그렇죠,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대구에서 쌀가게를 여십니다. 백산도 거기 쌀가게 아니었어요? 오, 우리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물건을 배웠었죠. 파는 백산상회. 예, 여기는 이제 대구에서 상덕태상회라는 걸 열게 돼요. 아우 다른 상황이네. 예, 상덕태상회라는 걸 열게 되는데 네. 그리고 더 놀라운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런 상덕태상회 상회를 열 때 자금을 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우리가 이미 했어요. 경주 최부자.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부자 댁이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와 얼마나 부자셨길래 백산성에도 예전에 쌀을 맞아요. 팔아야 되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독립 그렇죠. 그 거점이었잖아요. 거점이었지. 쌀을 대셨네 또. 어쩌면 박상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1910년 비밀교섭 조직인데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바로 김좌진 장군. 예. 이 조직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김좌진 장군이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 활동을 하면서 의열투쟁을 이 박상진 선생이 1910년대 이끌게 되는 겁니다. 와. 야 멋있다. 그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마음먹은 것처럼 결국 일본 판사 앞자리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네. 너무 그때- 짠. 박상진 의사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연세가 38세. 네. 젊죠. 말도 안 돼. 그렇게 앞날이 창창했었을 나이에 내 모든 걸 걸고 싸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상진은 죽었지만 제2의 박상진, 제3의 박상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 뒤에요. 왜냐하면 박상진이 하나의 어떤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러면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가 1910년대에 있었다면 1920년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조직이 활동을 하죠. 영화 암살, 아, 영화 밀정. 정.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조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멘트도 의열단. 있는데 맞습니다. 의열단. 그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원봉뿐만 아니라 이제 의열단 단원이 뭐 조선총독부 폭파라든지 종로경찰서 폭파라든지 이 엄청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 뭐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1910년대 바로 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된 것이고 이렇게 나도 제2의 박상진으로 활약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박상진은 죽었지만 박상진의 그 뜻과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또 궁금한 거. 또 맞아. 박상진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 네. 이완용은 말년에 어떻게 몇 살까지 살았어요? 됐나? 그렇죠. 자, 이완용도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꾸역꾸역 삽니다. 예, 그래서 장수해요. 그래서 무려 68세까지 장수하고 자연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정말 호화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고종의 장례식 이후 가장 큰 장례식이었다라는 평을 들을 저 정도로 사진 봐요. 저 지금 인파들이 우리 조선의 국민들인 사람들, 거죠? 네. 저분들은 왜 나오신 거죠? 뭐 아니 이완용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장하님 떠들썩했죠. 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령이었죠. 아이고 그놈이 드디어 갔구먼. 잘 죽었다. 어떻게 가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어떤 아. 심령들이 많지 다 않았을까요? 억한 심정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중요한 건 역사는 이완용의 죽음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완용이 딱 죽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신문 사설이 하나 실리게 됩니다. 이완용 바로 다음 날요? 바로 다음 날. 기다렸네 누군가가. 신문 사설의 제목이 이겁니다.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었는데 야, 이 신문 사설을 읽으면요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엔 뭐가 있냐면 날이 서 있어요. 베이겠구나. 아, 그 날카로운 글에 의해서 베이겠구나. 서슬퍼런 그냥. 맞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재성 씨가 한번 어. 느낌을 살려서 한번 그 베이는 글자가 주는 그 베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의열단의 일원이 지금 거의 됐거든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보호 순사의 겹겹 하수와 견고한 어모도 저승차사의 달려듦 하나는 어쩌지 못하였다. 너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 이때였다. 아무리 몸부림하고 앙탈하여도 꿀꺽 들이마시지 아니치 못할 것이 이날의 이 독배이다. 어허,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아야지. 앙탈하던 이 책벌을 이제부터 영원히 받아야지. 오, 오.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와, 정말 모두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삶의 시간은 소멸되었지만 역사의 시간은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게 될까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역사의 심판대 속에서 네. 이 두 사람의 영원히 지금 누워 잠자고 있는 묘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게 지금 이제 고원 박상진 선생의 지금 묘입니다. 깔끔히 지금 단장된 모습이죠. 이게 지금 이완용의 묘입니다. 오. 저게 뭐죠? 이게 처음에 감자인 줄 알았어요. 무서워요, 약간. 그죠? 음지에 있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묘가 이게 온전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럼요. 예. 다 파헤치고 싶지. 결국 이 묘는 파묘되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채석장으로 지금은 변신되어 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까 동아일보 얘기처럼 글처럼 살아서 받지 못한 벌을 죽어서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반대로 이제 박상진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네. 후에 그 공을 좀 저희가 치하를 좀 해드리고 그렇죠. 인정을 해주고 했나요? 지금은요. 건국 공로헌장 단장 즉 독립장을 추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박상진 공원이 지금 건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박상준 의사의 그 옥중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청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박상진 의사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